정숙은 요즘 부쩍 입맛이 없었습니다. 끼니를 건너뛰는 날도 많았고 시장을 다녀와도 장바구니가 가볍기만 했습니다. 예전엔 손주가 좋아하던 반찬, 며느리가 잘 먹는다던 국을 미리 해두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냉장고 속 반찬통들이 줄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입맛이 없겠지 그런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어쩌다 아들 집을 찾을 때마다 쌓여가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정숙의 마음을 누르게 됐습니다. 어머니, 시간 없어서요. 이건 여기다 그냥 두고 가세요. 아, 민수는 요즘 외식 좋아해서요. 집밥은 잘 안 먹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저희 방금 밥 먹었거든요. 정숙은 준비한 반찬통을 그대로 들고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몇 번은 애써 꺼낸 도시락을 식탁에 올려보지도 못하고 다시 싸야 했지요. 한 번은 손주 생일을 맞아 직접 만든 미역국과 전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생일 파티를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전날 새벽까지 부엌을 서성이며 준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인종을 눌렀을 때 며느리는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기로 해서요. 집이 좀 어수선해요. 음식은 안 해오셔도 되는데 일단 저 주세요. 죄송해요. 그날 정숙은 문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그냥 초라한 반겨주는 곳 없는 문전박대당한 노인 하나. 며칠 후 서울 친구네 동네 다녀오는 길 마트 앞을 지나던 중 우연히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며느리와 손주를 보니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지만 며느리는 대충 묵례만 하고는 장 보시게요? 그럼 보시고 들어가세요. 가자, 가자. 하며 손주를 이끌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또 반찬 가져오려고? 라고 말하며 따라 나섰고 며느리는 웃으며 그럼 또 안 먹고 남기잖아.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 장면은 정숙의 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사람 많은 마트 안 장바구니를 멈춘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오가는 와중에도 정숙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안에서 부서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캐낸 상추며 오이, 직접 담근 열무김치도 어느새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집안 냉장고는 더 이상 비워지지 않았고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들다 말고 멈춘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잣말로 다음엔 주지 말자 하고도 막상 다시 채소를 씻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지요. 그래, 애들이 바쁜가 보지 요즘은 집밥 잘 안 먹는다더라. 내가 괜히 부담 줬나? 정숙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쌓일수록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생신이면 아들 부부가 찾아와 식사라도 같이 했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한마디에 얼굴이 환해졌지요. 그런데 올해는 문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인사드릴게요. 정숙은 다음이라는 말에 더는 기대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돌아보지 않게 되는 마음이 가장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작은 화장대를 정리하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결혼한 그 해부터 정기적으로 아들에게 이체해주던 생활비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번 입금 내역이 찍힌 그 통장은 조용히 그녀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정숙은 한참을 들여다보다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살짝 쓸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려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낯선 그 말은 오랜 시간 참고 삼킨 슬픔의 잔향 같았습니다.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했던 것처럼 평생 알뜰살뜰하게 모으며 스스로에게 제대로 된 소비를 해본 적이 없는 정숙. 덕분에 노후가 되어서 연금도 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아들이 결혼 후 돈은 젊은 사람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매달 같은 날짜에 이체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손주가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상을 받았다며 발표의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기쁜 마음에 얼마 전 장에서 새로 산 분홍빛 스카프를 두르고 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리자 손주가 나오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는 영상 보여줄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고 정숙은 그 모습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또 오셨어? 당신이 오시라고 한 거야? 집도 엉망인데. 상의도 없이. 아니, 민수가 할머니한테 얘기한 걸 어떻게 알았겠어. 엄마 말씀이라도 좀 주시지. 집안도 엉망이고. 정숙은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너희들 항상 바쁘니 민수가 전화가 왔길래 생각을 못했어. 미안하구나.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만 도도하게 이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손주가 보여주는 영상을 보며 웃으려 했지만 뒤에서 쩔쩔거리는 부엌 소리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설거지를 세게 하는 소리, 자꾸 문을 여닫는 소리, 모든 게 정숙에게는 무언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정숙은 손주에게 잘했어. 우리 민수 참 기특하네 하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는 활짝 웃었고 정숙은 그 미소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딱히 먹을 반찬거리가 없어서요.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뒤이어 정숙이 다급하게 준비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밤늦게 먹었어. 지금도 배불러댔다. 나도 약속이 있어서 이것만 보고 가야 해. 손주 민수는 할머니가 하며 따라 나왔고 아들은 와서 엄마 다음엔 미리 말하고 와. 그래야 집이라도 치워놓지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왠지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분명 민수 초대로 온 것인데 아들, 며느리에게는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초라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앉은 정숙은 고요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집안. 다정한 말 한마디, 미지근한 물 한 잔 건네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문득 서럽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조금만 빨리 넣어주실 수 있어?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몰려서. 정숙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생활비를 기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사정하는 어조도 없었습니다. 그냥 늘 봤던 것처럼 당연하게 말하는 말투였습니다. 알겠어. 정숙은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깊도록 정숙은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생활비가 손주 분유값이 되던 시절, 그 시절엔 아무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찬 하나 드리지 못하게 하고 물 한 잔도 차갑게 주는 그 집에
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시작은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젠 정숙도 그때보다 더 연로해지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아들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진 것인지 더 이상 아끼고 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평생 들여온 습관이 있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더 나이 들기 전에 멋들어진 옷도 사보고 비싼 음식도 돈 생각 안 하고 사 먹고 싶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정숙만 빼고 아들, 며느리는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달이 생활비를 보태준 지도 10년인데 서울에 살면서 중견회사 다니는 아들도 자리를 잡은 듯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는 그만 보내달라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정숙의 입으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풀을 뽑고 고랑을 고르며 한참을 땅만 바라보다가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등에 닿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쓰든 이젠 나를 위해 써야겠구나. 정숙은 그날 오후 식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통장과 도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꺼낸 다음 날 아침 집 앞 골목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나섰습니다. 장날도 아닌 평일 아침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서류 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돈 끊는 거 하나일 뿐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군청 근처 농협지점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자판기 커피가 뽑히는 소리, 창구 직원의 말소리, 번호표 부르는 기계음이 몽롱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몇 번 창구로 오세요. 자리로 이동한 정숙은 봉투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열어보더니 물었습니다. 통장 해지하시려고요? 네.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정숙은 고개를 잠시 숙였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통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통장이 해지되고 잔액이 현금으로 건네지는 순간 정숙은 양손으로 그것을 받아든 채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묵직한 현금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속에서 꾹꾹 눌러왔던 미안함이었습니다. 그 돈을 매달 보내지 않으면 아들 내외가 힘들어지진 않을까? 손주 학원비에 보탬이 되던 돈이 빠지면 아이가 눈치 보게 되진 않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붙들고 있던 감정은 그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낡은 질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누군가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금액. 하지만 정숙에게는 의미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꾸준히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 게 정숙에게는 아들을 위하고 아들의 가정을 위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더 컸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젠 정숙의 아들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 너무 멀게 느껴지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먼 친척, 남보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지 그런 마음 때문에 돈을 그만 보내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젠 아들의 나이도 40이 다 되어가기도 했고 나이 든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잔돈 일부를 지갑에 넣고 나머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읍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들렀습니다.
봉사활동 신청하려고요. 뭐라도 하다 보면 기운이 날 것 같아서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좋으실 거예요. 요양원 도시락 배달 도우미 구하고 있거든요. 며칠 뒤부터 정숙은 일주일에 2번 도시락 상자를 들고 작은 전기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긴 했지만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이 생긴다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배달을 받은 노인들이 어르신도 이 동네 분이에요? 하고 반갑게 물으면 정숙은 그제야 진짜 이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아들 집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에 바빴고 며느리는 아이 학원 스케줄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생활비 입금일이 며칠 지나도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정숙의 전화를 먼저 걸 일도 없었고 그저 익숙한 무관심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손주는 요즘 들어 정숙에게 전화를 자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그림 그렸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우리 반에 고양이 키우는 친구 있는데 할머니네도 고양이 있어요? 정숙은 그 작은 목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가도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양이는 없는데 대신 참새는 자주 놀러와서 짹짹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고 놀지. 우와, 진짜요? 그래, 민수야. 다음에 할머니 집에 오면 보여줄게. 그날 저녁 정숙은 작은 방에 앉아 도라지청을 다렸습니다. 끓는 냄비에서 도라지 향이 퍼지고 정숙은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누군가의 신발 소리가 골목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이 나한텐 더 나은 걸지도 모르겠네. 누구의 돈도 눈치도 말 없는 서운함도 없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마음이 편한 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정숙이 생활비를 이체하던 날짜가 2, 3일 지나도 입금이 없자 며느리 은진이 남편에게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보내셨더라. 무슨 일이지? 아들은 스마트폰을 한쪽에 내려놓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깜빡하신 거겠지. 엄마가 나이도 드셨고 바쁘신가 보다. 바쁘다니 시골에서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갑자기 올라오셔서 민수 영상 본다고 오셨잖아. 솔직히 그날도 좀 난감했어.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야. 말은 좀 곱게 해. 아니,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해? 솔직하게 말한 건데 갑자기 오시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음 주 카드 결제일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보내주시지? 그 말에 아들은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말을 삼켰습니다. 며칠 기다리면 들어오겠지 하며 기다려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입금이 없자 며느리의 말투는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시다가 이런 식이면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그동안 돈에 맞춰 쓰던 패턴이 있고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말도 없이 안 보내주시니깐 당황스럽네. 그 말에 아들은 결국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정숙이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무슨 일 있니? 그냥 요즘 잘 지내? 건강은 괜찮고? 정숙은 한참을 뜸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틀 전에는 복지관 사람들하고 밭도 다녀왔어. 날씨도 좋아서 기분도 좋더라고. 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번 주에 입금했어라는 말을 먼저 꺼냈을 엄마인데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생활비는 혹시... 말이 끊기자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좀 정리했어. 응? 정리라니? 그 통장 해지했다.
미리 말을 못한 건 미안하다.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 정숙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꾹꾹 눌러왔던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정호야, 일단 엄마가 말없이 끄는 건 미안하구나. 너희에게 큰 돈이 아니었어도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이 나왔으니 엄마가 말 좀 할게. 정호야, 너 나이가 몇이니? 그리고 너 번듯한 직장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돈 끊기 전에 너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너한테 용돈을 바라기는커녕 매년 너한테 다달이 50만 원씩 보내주면서 너는 돈 쓰는 게 쉬웠을지 모르지만 엄마는 한평생 모은 돈하고 이젠 연금까지 해서 보태 엄마한테는 큰 돈을 너 보내준 거였어. 그리고 엄만 아끼고 아끼며 살았다. 근데 너무한다니 누가 더 너무한 상황인 거니? 정숙은 엄마 이만 끊을게 내일 밭에도 나가봐야 하고 피곤하구나.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남겨진 아들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자신이 구입한 유기농 식재료와 학습지 비용을 정리하다가 이번 달 진짜 빠듯하겠다라고 중얼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 침묵이 며느리에겐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꺼냈습니다. 생활비 한 달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답답하긴 한데. 솔직히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안 보내주실 거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든지 어머님 마음대로 이러시면 우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정호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숙 마음대로 돈은 안 보낸 것도 어찌 보면 머리로는 진작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 은진이 지금까지 돈 보내주신 엄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처갓집에서는 결혼할 때 살림살이 보태주신 것 외에 도움받은 기여도 없던 터라 은진의 그런 말들이 공감되지 않았죠. 여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대접 한번 받은 적 있었어? 나도 오늘 머리 아프니깐 그만 얘기하자. 그 말에 은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불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쨌다고? 음식 안 대접한 게 죄야? 그것 때문에 몇 년을 보내온 생활비를 뚝 끊는 게 말이 돼?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이불을 끌어안으며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겉으론 표정 없이 핸드폰을 만졌지만 마음속에는 낯선 위기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낌새는 집안 곳곳에 작은 파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거실에 놓인 쌀통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은 거의 비어 있었고 김치도 마지막 한 포기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짜증 섞인 말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 좀 다녀와야겠어. 근데 카드 한도 다 찼어. 다음 달로 넘긴다고 했던 생활비, 어머니한테 좀 다시 부탁해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그냥 내가 직접 전화해. 나도 요즘 통화 잘 안 했어. 며느리는 마지못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뜨자 망설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이 얼마 만에 전화가 온지도 모르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으며 애써 침착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은진이에요.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민수도 그렇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목적이 있는 사람인 걸 금세 알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안부만 물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요즘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민수학교 행사도 많고 엄마들 모임도 있고 또 모임에서 빠지면 민수가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할까봐 빠질 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생활비 말이에요. 은지는 구구절절 궁금하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이 없이 듣고 있을 때 은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민수 아빠한테 이젠 돈을 안 보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사실 저희도 사정이 빠듯해서 이번 달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보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희는 외벌이의 민수 아빠 월급은 늘 그 자리이고 항상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니깐 계획이 틀어지더라고요. 외벌이이니 여유가 없음을 정숙에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며느리 은진, 정숙이 일을 하고 있어도 아이가 어리다, 몸이 힘들다, 나가서 푼돈을 버느니 집에 있는 게 낫다 등 다양한 핑계로 결혼 후 단 한 번도 일을 한 적 없던 며느리였죠. 그럼에도 때마다 비싼 옷에 명품 가방에 갖고 싶은 건 꼭 갖고야 마는 성격이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이런 점을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외벌이여도 이젠 그들의 삶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은진아, 너희 민수학교 행사 바빴다며. 내 생일이 언제였는지 알고는 있니? 은진은 순간 당황하며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 주에 일이 좀 있어서 그 주만 그런 게 아니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난 너희 집 앞에서 반찬만 놓고 돌아선 게 몇 번인지 몰라. 며느리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래. 너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 거 알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삭힌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생일을 안 챙겨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잊을 수도 있고 마음이 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 된 지 10년이야. 서로의 생일과 안부는 남이라도 전화로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동안 생활비는 정호랑 너 결혼하고부터 자리 잡고 살림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좋아서 준 거야.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구나. 그 돈 내 생활비고 일부는 내 연금 보태서 주는 거였다. 너희에겐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지만 고마움은 바라지도 않았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당연해지고 무슨 내가 빚쟁이처럼 줘야 하는 돈이 되어 있더구나. 어머니, 이번 달만 갑자기 이렇게 안 보내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무하세요. 정숙은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은진아, 이젠 너희 몫이야. 돈 50만 원이 급할 정도면 너도 이젠 소비도 줄이고 작은 일이라도 구해서 해야 하지 않겠니? 민수도 컸고 너희가 너희 삶을 꾸려야지. 그 말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덧붙였습니다. 지금 하던 일이 있어 이만 끊으마. 내 말 기분 나쁘게만 생각 말고 있는 돈에서 살아갈 거라면 아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일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다. 수화음만 남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며느리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뒤편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뭐래?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거실 구석의 반찬통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정숙이 직접 가져다 준 열무김치를 멀리 치워두었던 기억도 함께요.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나라고 아끼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 어머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가서 일을 하면 민수 챙기고 살림은 누가 해? 진짜 속 모르는 소리 하시네. 라는 생각을 하며 기분 나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곧 자신에 대한 방어로 바뀌었고 결국은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으로 남았습니다. 정숙의 집 마당에는 봄 햇살이 느긋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밭일을 끝낸 정숙은 마당 평상에 앉아 허리춤의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따금 지나가는 바람에 고무신 끝이 살짝 흔들릴 뿐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익숙한 걸음, 익숙한 기척. 정숙이 고개를 들자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회사 다녀올 시간은 한참 전이었기에 정숙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웬일이냐? 평일 낮에. 아들은 멀뚱히 서 있다가 한참 뒤에 입을 뗐습니다. 그냥 엄마 얼굴 좀 보러 왔어.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자리 한쪽을 털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말없이 흙 묻은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 좀 놀랐어. 엄마가 그렇게 딱 잘라 말하실 줄은 몰랐거든. 정숙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럴 줄. 근데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은진이도 요즘 많이 지쳤어.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엄마가 생각하는 만큼 편하진 않아. 정숙은 손에 쥔 호미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래. 다들 힘든 거 안다. 은진이도 너도 근데 너희 엄마 생각은 해본 적 있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만 늘 조심했어. 행여 괜히 너희 부담될까봐, 방해될까봐. 그래서 올라갈 때도 미리 말 안 하고 반찬만 슬쩍 두고 오기도 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말도 못했다.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엔 오래 눌러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근데도 현관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게 하고 아이 앞에서 냄새 난다고 흉보는 거.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잊히질 않더라. 아들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도 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 게 당연한 일이 된 지 오래고 그게 내 마음이었는데 이젠 그만하고 싶구나. 엄마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맞아. 익숙함이 제일 무서운 거야. 고마움을 잊게 만들거든. 정숙은 평상에서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한다고 해도 정숙의 마음은 바뀔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발끝에서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와 아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넌 아직 내가 예전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지? 늘 이해하고, 늘 주고, 늘 기다리는 그런 엄마. 근데 나도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늙어가는 내 삶도 내 방식대로 챙기고 싶어. 아들은 말없이 정숙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줄 몰랐어. 미안해. 정숙은 고개를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으면 돼. 사람이 늦게라도 알면 다행이지. 그게 안 되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야. 그 말에 아들은 평상에 다시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호미를 들어들게 모종을 살폈습니다. 묵묵히 손끝을 놀리면서도 마음속엔 더 이상 맺힌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익숙했던 엄마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정숙의 집에서 돌아온 그날 밤,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수는 그런 부모의 분위기를 눈치채며 종종 책상 아래에 숨겨둔 블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한테 다녀왔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뭐래? 그동안 엄마가 섭섭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 뭐가 그렇게 섭섭하셔? 그래도 그렇지 그걸 말로 하지. 갑자기 생활비를 끊는 건 좀.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갑자기였을까? 그동안 계속 참았던 걸 우리가 몰랐던 거겠지. 아니, 어머님이 참을 만큼 힘들게 한 게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나 진짜 억울해. 너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와서 밥 한 번이라도 대접받은 적 있어? 반찬 들고 서울까지 오셨는데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 않은 거 사실이잖아. 그건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일부러 안 드린 건 아니었잖아. 그리고 손님 올 때 다 되었는데 갑자기 찾아오니 나도 당황스러우니깐 차마 들어오란 소리 못한 거잖아. 그게 바로 무심함이야. 우리한텐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엄마한텐 그런 것들이 쌓였던 거야. 며느리는 그제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할머니는 냄새나. 민수가 장난처럼 외친 그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던 정숙의 표정이 겹쳐졌습니다.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어쩌면 그 순간 정숙은 속으로 울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냥 괜찮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불쑥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할머니 보고 싶어? 그 열무김치 맛있었는데. 며느리는 아이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까 전화로 뭐래? 이제 안 오는 거야?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아이 나름의 슬픔이 섞여 있는 말투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했습니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반찬을 돌려보내는 대신 같이 밥 한 끼 했더라면 아들이 괜한 중간에 끼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지만 모든 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었습니다. 수신 거절은 아니었지만 한 번 울리고 바로 멈췄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며칠 전 정숙이 주고 간 도라지청이 아직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떴습니다. 달달하면서도 약간 씁쓸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그 맛이 꼭 지금 마음 같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뒷맛이 오래 남는. 그날 저녁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엔 어머님 댁에 다녀올게. 아들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혼자 갈 수 있겠어? 나도 한 번쯤 가야 할 것 같아.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엔 각자의 무거운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뒤늦게 며느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익숙하게 돈을 받고 쓰는 사람은 쉬울지 몰라도 보내주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걸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도 돈을 안 보내주시는 시어머니가 너무한다고만 생각했었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고 챙겨줘야 하는 쪽이 바뀐 것인데 이런 것까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알아차리는 순간은 늘 조금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전 텃밭에서 딴 열무를 읍내 장터에 내놨더니 단골 상인 하나가 집에서 막 담근 열무김치 없냐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숙은 겉으로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론 내 손으로 번 돈이 이렇게 다시 생긴 게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날 장사 끝나고 받은 28,000원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기계 앞에서 버튼을 누르며 문득 든 생각, 누군가에게 보내는 돈이 아니라 이젠 나한테 모으는 돈이구나. 입금 후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 통장 사이에 끼우고 지갑엔 10,000원 한 장만 꺼내 넣었습니다. 정숙은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지 않은 돈 쓰기,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생활. 그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복지센터에도 들렀습니다. 한글 교실 어르신 수업에 보조로 붙어달라는 연락이 전날 왔던 것입니다. 평소에 손글씨 연습을 해뒀던 정숙은 배움이 늦은 것도 서러운데 옆에서 같이 써주면 마음이 덜 외로울 것 같다는 담당 사회복지사의 말에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글씨체가 단정해서 보기 좋아요. 복지관 직원이 정숙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오래간만에 생기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고추순을 따던 참이었는데 익숙한 말투가 담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진이에요. 정숙은 손에 쥔 가위를 내려놓고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은진이 한 손엔 장바구니, 한 손엔 종이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신발 앞코엔 묻은 물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왔니?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망설이다가 종이백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갔다가 마늘종이 싸길래요. 그거 데쳐서 장아찌 담갔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거 기억나서 한번 따라 해봤는데 맛은 잘 모르겠어요. 정숙은 종이백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비닐에 쌓인 유리병을 그대로 꺼내 마당 평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은지는 마당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앉으라는 말은 없었지만 정숙이 호미를 다시 들고 고추줄기 정리를 시작하자 천천히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억울했는데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숙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억울한 마음 오래 들고 살았지. 근데 한쪽만 억울하면 결국 터지더라. 은지는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 그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작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더라고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은진을 봤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지만 목소리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다시 돌아가긴 어렵겠지. 근데 은진아, 늦게라도 아는 건 늦은 게 아니야. 말을 마친 정숙은 무로스를 틀고 마당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물줄기 소리 사이로 은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땐 민수도 데리고 올게요. 생활이 빠듯하긴 한데 소비도 좀 줄여보고 참 뭐 배울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을 뿌리던 손길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새 통장을 꺼내 오늘 장에서 상추와 고추 수익을 입금했습니다. 기계가 영수증을 뱉어낼 때 그녀는 습관처럼 눈으로 찍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입금 총액 36,000원. 잔액 92,300원. 적은 돈이었지만 왠지 뿌듯했습니다.